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탁입니다. 지난번 2편에서 일제가 패망 직전 한반도에서 핵실험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을 한번 보내드렸더니 이런저런 반응이 좀 왔습니다. 소련이 나중에 핵개발에 성공하는데 유대인 부부가 뭐 참여했다. 뭐 이런 의견을 주신 분도 있고, 일제가 정말 그런 일을 했다니 정말 섬뜩하다. 이런 반응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질문들을 좀 정리해보면, 만약에 일제가 아니고 소련이 먼저 미국이 앞서서 원자폭탄을 개발하고 미국이 아니고 소련이 일본에 투하했다면 어찌 됐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잘 아는 아인슈타인 박사 있지 않습니까? 천재. 독일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미국에 망명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미국이 망명이 아니고 소련에 망명했다면, 또는 아인슈타인 박사 같은 또 다른 유대인 과학자들이 소련으로 갔다면 좀 상황이 바뀌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데요. 제가 조금만 들여다봤더니 그 당시에 소련의 상황,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해가지고 레닌, 스탈린 해가지고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대인의 박해와 전쟁의 불길을 피해서 독일에 있는 유대인들이 망명을 했더라도 제 생각엔 소련보다는 미국으로 갈 확률이 더 높지 않았을까. 그런 측면에서 그들 유대인들에게 멋진 신세계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유대인 과학자들 측면에서 이렇게 보더라도 미국이 더 유리한 유리한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소중한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좀 알아봐가지고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재밌게 좀 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핵을 다루는 거니까 핵잼나게 뭐 하라고 그러는데 그런 재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이제 3편이라고 할까요? 3편은 미국이 어떻게 세계 최강국으로 부상했나. 2차 세계대전이 종막을 고하고 결국 우리 한반도가 분단이 되고 냉전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책 얘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국내에는 1000개의 태양보다 밝은, 이런 제목으로 번역 소개된 책인데요. 로베르토 융크가 지은 책입니다. 로베르토 융크가 뭐라 그랬냐면 1943년과 44년 그 과학자들, 우리의 가장 큰 염려는 연합군이 유럽으로 진격하기 전에 독일이 원자폭탄을 완성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이들 과학자들은 독일의 압제와 박해, 이것이 가장 큰 재앙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사실은 1956년에 출간됐는데 이후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과학자들의 고뇌, 특히 유대인 과학자들의 고뇌가 많이 담겨 있는데요. 이 원자폭탄을 만들면 엄청나게 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날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이걸 개발한다 이렇게 했지만, 이런 무시무시한 후과를 알기 때문에 중도의 연구를 포기한 과학자들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그 유대인 과학자들, 그 맨하탄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많은 과학자들이 그 이후에 많은 일본의 민간인들이 살상을 당하고 이런 걸 보고 수십만, 10만이 넘는 그런 걸 보고 고뇌하고 번민하고 이후에 힘든 생활을 했다고 얘기했는데, 이 책에는 그런 내용들이 아주 잘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알다시피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연구 성과를 이 과학자들은 자유롭게 교환하고 일종의 서로 연구를 이렇게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정치가들이 이 과학자들의 이 연구 성과를 원자폭탄 만들어서 서로 이기기 위해서 개발에 뛰어든 거죠. 과학자들이 사실은 자기네들이 머리를 쥐어짜서 연구를 했지만
이걸 갖고 정치가들과 결합되면서 인간이 넘어서는 안 되는 금단의 땅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사실 좀 전에도 얘기한 대로 이 방사능, 원자 핵 분열 이거의 모트랄 처음은 1896년 베크렐이 우라늄염에서 방사선이 방출된다는 것을 우연히 처음 발견합니다. 이후 우리 잘 아는 마리 퀴리 여사, 그 다음에 피에르 퀴리 두 분이 그 방사성 원소 라듐과 프로듐을 발견한 공로가 있었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이 1905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합니다. 이처럼 20세기 들어서 한 30년 동안 물리학에서는 원자 구조화하고 방사능의 비밀을 하나둘씩 이제 발견하면서 급격하게 발전하는데요. 아주 중요한 사건이 1938년 독일의 오토안하고 슈트라스만이 우라늄 핵을 중성자로 때리니까 두 개의 가벼운 방사성 동위원소 바리움과 그 크립톤이 만들어지는 거, 즉 핵 분열 이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은 그런 그 속에서 독일이 먼저 원자 폭탄을 개발하면 어떡할까 걱정하다가 이 핵 분열 그 발견 이듬해인 1939년도에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에게 핵무기 개발을 권하는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히틀러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으니까 독일보다 먼저 핵폭탄을 개발하자 이런 내용이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1941년 핵폭탄 개발 프로젝트 맨하탄 계획이 시작된 겁니다. 책임자는 그때 말씀드렸듯이 캘리포니아 공대 교수, 당시 37살의 오펜하이머였습니다. 아인슈타인 하면은 잘 아는 그 공식 있지 않습니까? E 니콜 MC 제곱이라고, 에너지는 질량과 빛의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런 공식이 상당히 생전에 이 시기 아인슈타인이 엄청난 무슨 결과로 이어질지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의 미 해군의 핵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 갑판에는 이 등식이 크게 써 있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아인슈타인의 공식이 핵 상대성 원리 해가지고 핵무기로 연결되는 그 내용이 굉장히 재미난 얘기들이 많은데 너무 복잡하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머리 아프실 것 같아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인슈타인하고 오펜하이머, 맨하탄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죠. 오펜하이머는 나중에 일본의 그 히로시마 나가사키 참상을 보고 굉장히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반핵주의자, 반전주의자가 됐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맨하탄 프로젝트를 자꾸 언급하는데 사실 이거는 미국만 혼자 한 건 아니었습니다. 영국, 캐나다 이렇게 공동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과 그 다음에 돈도 굉장히 많이 썼죠. 아마 당시 이런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거는 어쩌면 국력을 봤을 때 미국밖에 수행하지 못했지 않았는가 하는 게 지금 학자들의 그 연구 결과입니다. 미국은 사실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이 주로 유럽에서 벌어지고 했으니까 참화에서 좀 벗어나 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럽의 전쟁에서 쓰일 물자들을 생산해내는 어떤 군수 공장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은 미국에 엄청난 기회를 준 겁니다. 그래서 세계대전이 그러니까 그 당시 전쟁을 하니까 공장을 지어가지고 무기를 만들어야 하니까 일자리는 계속 늘어나고 경기는 호황을 누리고, 그 전에 왜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에 대공황이 와가지고 그 시민들이 그 고생했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상황이 반전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 국내적으로만 보면. 그래서 미국의 국력이 커지고 GDP가 급격히 증가하고 경제 규모 또한 엄청나게 커지는데, 이런 커진 국력을 발판으로 그 미국은 그 이전에 외교 정책에서 고립주의, 가급적이면 남의 다른 지역의 어떤 전쟁이나 이런 데 휘말려주지 않는 그런 고립주의에서
적극적으로 국제 문제라든지 전쟁에 개입하고 이런 걸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국력이 얼마나 컸냐고 하면요. 1945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베트남 전쟁이 시작되는 1966년까지 미국이 전 세계 생산의 40%에서 뭐 한 40% 전체 그쯤을 혼자서 달성했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미국은 유일한 승리자 이런 국력으로 봤을 때 이게 급성장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제국 영국을 대체해서 이제 바야흐로 세계 최강의 강대국으로 미국이 부상했습니다. 제가 이 핵무기를 얘기하는 거는 미국이 이렇게 세계 최강의 강국으로 부상하는데 국력, 다른 경제력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함께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핵무기가 작용했다는 겁니다. 미국의 그 비판적 영화 감독인 올리버 스톤 잘 아시죠? 그 올리버 스톤하고 아메리칸 대학 역사학 교수인 피터 커즈넥이 함께 쓴 아무도 말하지 않는 미국 현대사라는 책에 다음과 같은 대목이 나온다고 합니다. 맨하탄 프로젝트의 총 책임자였던 레슬리 그로브스 장군은 이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는 러시아를, 소련을 굴복시키는 것 아니겠느냐. 애초부터 과학자들하고 달리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 자신들의 주적이라 그럴까요? 소련, 공산주의 소련을 겨냥하고 애초부터 프로젝트를 추진한 겁니다. 일각에서는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폭을 투하해서 핵무기의 위력을 보여준 것도 소련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을 과시 또는 입증하기 위한 미국 정치가들의 선택이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미국 이 핵무기는 향후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세계 전략의 핵심 카드여가지고요. 말하자면 미국이 이후 세계 질서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거죠. 여기서 이 핵무기의 그 히로시마 나가사키 핵무기 투하한 그걸로 인해서 소련은 굉장히 위축됐다고 합니다. 그 결과 학자들의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원래 미국과 소련은 독일하고 일본, 전범국인 독일하고 일본을 분할 점령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독일은 동독 서독으로 분할 점령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된 용무인지 일본이 분할 점령되지 않고 식민지였던 조선, 지금 우리 한반도가 분할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 본토를 전체 얻고 한반도의 38선을 분할해가지고 이북만 소련에게 준 거니까 단순하게 보면은 미국이 유리하게 됐는데 그런 거를 소련이 감내하고 수용한 그것이 이 핵무기 위력을 보고는 미국한테 맞섰다가 우리가 한 대 맞는 거 아니냐 이런 그 결과가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첫 핵실험을 개발한 게 1945년입니다. 그러고 나서 미국이 사사건건 때때로 소련을 핵 위협했을 거라고 저는 추산하고 그런 증거도 있는데요. 그런 속에서 소련이 얼마나 핵 개발에 서둘렀겠습니까? 그래서 49년 흥남 앞바다에서 일제가 그 핵실험을 했느니 해가지고 거기에 핵 과학자들 소련이 전부 다 데려가서 성공했는데 일조를 했다 이런 분석도 있지만 아무튼 소련은 아마 전력 투구해서 핵 개발에 나섰을 겁니다. 미국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도 핵을 개발하고 핵을 갖고 있어야만 맞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미소 간의 냉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냉전 질서가 시작된 겁니다. 45년부터 91년, 90년대 초반 소련이 붕괴되고 동구권이 붕괴될 때까지 질서를 우리가 냉전이라고 합니다. 냉전 얘기는 좀 이따가 다시 하고요. 여기서 한반도 분단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와 우리 운명과 직결된 얘기라서요. 아시다시피 독일, 유럽의 전범국인 독일은 미국과 소련이 동시에 진주해가지고 분할 점령을 합니다. 서부와 동부 전선 나누어가지고 한 거 있죠. 일본의 경우는 앞서 얘기한 대로 양국이 다 본토에 진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위성 국가라고 할까요? 만주국의 상당수의 군대가 정예의 군대가 포진하고 있었고요. 또 일본이 또 핵 개발에 서둘러 가지고 이런 여러 요소들이 자칫 일본을 항복시키기에는 장기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분석이 그 당시 전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핵 원폭 개발이 된 것이 반전이 돼가지고 포츠담 회담을 하면서 트루만 대통령이 일본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게 됩니다. 일본이 그에 이제 저항하다가 히로시마 나가사키 두 원자 폭탄을 맞고서는 이제 항복을 하죠. 그러고 나서 소련이 8월 12일 날 진주를 하는데 이렇게 돼서 38선을 경계로 해서 이북은 소련, 이남은 미국이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게 38선이 왜 그어졌는지를 연구한 사람들이 미국이 이 38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38선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역사 속에 이 38선을 미국이 왜 38선을 경계로 했는지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미스테리 이런 분석들이 연구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은 1945년 8월 10일 미국이 소련이 급격하게 남하하기 시작하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미국 대통령 직속 최고안보기구인 삼부조정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적절한 한반도 분할선을 정하려고 했는데 실무자들이 30분 만에 대충 지도를 꺼내놓고 여기가 좋겠다 이렇게 한반도를 반으로 가르는 선을 이렇게 그 선이 38선입니다. 38도 선을 제안했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2014년에 에드워드 로우니 장군이 자신의 회고록 운명의 일도라는 책을 썼는데 한반도 남북분단선 획정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 자기가 본 목격담을 전했는데 한반도 군사 붕괴 선거 관련된 회의를 하던 중에 딘 러스크 대령 나중에 이분은 이제 미국 국무장관이 되는데요. 딘 러스크 대령 등 참모진은 방어가 용이하고 한반도 이렇게 지도를 보면은 청천강, 대동강, 고점이 39도선입니다. 거기를 끊으면 방어 굉장히 용이하고 횡축이 짧지 않습니까? 횡축이. 그래가지고 39도선을 붕괴선으로 하자고 했는데 그들의 상관이었던 에이브 링컨 장군이라는 사람이 39도선을 경계선으로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당시 예일대 지리학 교수인 니콜라스 스파이크만의 저서 평화의 지리학이라는 그 내용을 링컨 장군이 얘기하면서 38도선을 고수했다고 하는데 그 책에 보면 세계적 문학과 발명품의 90%가 38도선을 경계로 생겨났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걸 고수해서 38도선으로 최종적으로 결정됐다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얼마나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결국 미국과 소련이 사전에 합의된 대로 38도선이 결국 점령 경계선이 되고 현재까지 우리 한민족의 운명을 이렇게 갈라놓은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독일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독일도 핵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 최근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 말기에 핵 개발을 서둘렀다고 하는 여러 보도들이 나오고 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독일 동부 브링켄 지역 요나스 계곡에 나치의 핵폭탄이 숨겨져 있다는 역사가의 주장이 소개되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독일도 이 핵 개발을 서둘러서 상당한 수준의 핵무기 원폭 개발에 진행되다가 나중에 포기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히틀러의 폭탄이라는 저서를 지은 독일의 역사학자 라니어 칼슈는
나치가 1944년, 1945년 두 차례 핵실험을 뭐 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당시 국력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독일이 과연 미국이 앞서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었을까? 이거는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사실 이 핵무기는 인간이 가장 쓸 수 있는 머리의 한계점에서 그들의 그 머리를 다 쥐어짜서 만들어낸 일종의 발명품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들이 다 도망간 독일에서 과연 핵무기가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그거는 저는 의문이라고 듭니다. 제가 독일 얘기는 여기서 이만큼 마치고요. 한반도 얘기만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38도 선이 그렇게 그어졌다고 했는데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이 참전했죠. 일부 분석가들은 미국이 이렇게 신속하게 참전할 수 있었던 것도 원폭 덕분이었다.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핵무기로 인해서 소련에 비해서 우위에 쓴 미국이 서유럽 전선을 덜 신경 쓰고 한반도에 참전할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아무튼 이 핵 문제는 미국의 세계 전략과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 질서 그리고 좁혀서는 우리 한민족의 운명을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그런 무기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 다음 4편에서는 핵을 축으로 한 강대국의 세계 전략, 특히 미국이 어떻게 세계 강대국으로 되고 이 독주 시대 팍스 아메리카를 나아가게 됐는지, 그리고 핵이 이제 나중에 그 소련,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중국 이렇게 핵 개발에 다 성공하는데 그런 핵 보유국들이 어떤 카르텔을 맺고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